네, 방금 소개받은 최창희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의협에서도 법제 이사를 맡고 있고 오전에 총회를 보고 왔는데 저희 병원 장려비가 통과될지 조마조마했는데 통과됐다는 소식을 저도 문자로 봐서 되게 기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협의 법제이사로 있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좀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는데 강약을 조절하면서 시간 내에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양해 말씀 구할겠지. 이 강의 내용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슬라이드를 만든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의료 법령이나 그다음에 심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교육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라서 약간 공식적인 견해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의료법의 간단한 주요 내용을 좀 보겠고, 아시겠지만 광고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좀 독소조항이 있는 게 환자 유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료 광고와 환자 유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심의 기준에서 사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들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될 때까지 이제 광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건 광고가 매우 중요하고, 사실 개설하면 광고부터 하게 되고 업체를 통해서 많이 광고를 하던데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전단지 이제 개원을 해서 전단지 광고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 겁니다. 나는 전단지 광고를 업체에 맡겨서 한 것뿐인데 왜 개설자가 개설하자마자 보건소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의료 광고는 의료법상의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2번이나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가 뭐냐? 의료 광고가 뭐냐의 개념부터 의료 광고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광고의 정의가, 개념이 정확히 뭔지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의료인, 개설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업체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광고를 잘못하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법률적 책임은 광고의 계약 주체인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료법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계약 체결할 때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의 의료 행위, 기관, 의료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의료 광고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도에 의료 광고의 개념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 행위, 의료 기관, 의료인에 대한 거고 널리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널리지 않은 행위, 내가 우리 의료기관 내에서 나의 양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행위, 이거는 광고일까? 이런 걸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광고기 때문에 의료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료 행위가 뭐냐? 왜? 의료 행위에 대해서 광고하지 않으면 의료 광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빨간 줄만 보시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갈 수 있는 행위를 우리 대법원은 의료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 보실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닌데 허위로 경력을 표시해서 정회원인 것처럼 유리 액자 형태로 어디에 했을까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치과의원 내입니다. 치과의원 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치과의원 내면 어쨌든 환자들이 오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제한적인 환자인 것이지 불특정 다수가
의료기관 내에서 내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급심에서는 의료 광고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실까요? 일반인에게 알린 점이 아니다. 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 양력서는 여기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단지, 홈페이지, SNS 이런 광고와 달리 의료기관 내에서만 액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널리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즉 광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로 판시한 건입니다. 그래서 간혹 선생님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여러 가지 광고 어쨌든 알리니까 여러 가지 알리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간혹 환자와의 불찰이 있어서 그걸 의료법 광고 위반이다 이렇게 하실 때 이 판례를 생각하셔서 의료기관 내에서는 광고로 안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료 행위에 대한 광고냐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일반인이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급심에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일반인이 키성장 맞춤 운동법 그 보조기구 의료 행위 같죠.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주체가 누구다? 의료인만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인이 의료에 대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 광고 위반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여기서의 쟁점, 키성장 맞춤 운동법 보조기구가 의료 행위냐가 문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봤냐면 체육 혹은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 교정을 통한 청소년 신체 성장 촉진에 대한 광고다. 즉 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의료의 광고입니다. 이 판례를 좀 중요한 점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무면허 의료의 행위와 조금 유사한 형태의 광고들이 블로그나 SNS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무면허 의료 행위, 그다음 의료 광고 이런 걸 접근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료 광고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령은 어떻게 돼 있냐 한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의료 광고니까 의료법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식품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즉 각각 개별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광고가 의료 광고인지, 기기 광고인지, 의약품에 관한 광고인지,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개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 의약품인 쌍센다 이벤트 광고를 한때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료인은 이거는 나의 홈페이지에 의료행위, 주사, 싹센다를 하든 그 치료행위와 관련해서 광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의료 광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즉 벌금형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사협회에도 최근에 가다실 라인에 대해서 할인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왔는데 이렇게 이벤트 광고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이거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광고는 아시겠지만 약사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에서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매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약회사에서 어떤 광고의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그냥 정보 제공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뭔가 빛이 돼서 세워두는 형식으로 가다실 라인은 뭐고 왜 이거를 접종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 제공 형태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광고는 좀 조심하고, 물론 여기에서 그러면 그 판넬이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20% 할인을 한다라는 내용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의료 광고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또 하나 문제 제기하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앞에서 말한 의료 광고 내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광고가 아니다, 즉 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는 좀 더 유두리 있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왜 의료법에서 의료 광고를 왜 규제할까요? 왜 규제할까요?
의료 광고라는 건 표현의 자유입니다. 선생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내가 광고하는 거를 왜 막는 건가요? 건강, 아시겠지만 의료는 한번 침습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뭔가 잘못된 결과를 이루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광고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전 심의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광고는 객관적인지 그리고 진실된 내용인지 혹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저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매체에 대해서는 의광심에 심의 신청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사전 심의 제도라고 하고 사전적인 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심의기구는 사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불법 의료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문을 보내서 경고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어서 사후 규제도 하고 있다. 근데 사후 규제를 우리가 심의 신청한 광고를 제대로 하느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료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 아닌 곳도 모니터링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협회에서 2023년 3월에 모니터링한 게 한 70건 정도 되는 걸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행정의뢰라는 게 1월에 25건, 2월에 10건, 3월에 18건, 즉 이거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바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처분을 의뢰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공문을 받으면 바로바로 좀 시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의료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 결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자율심의기구라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심의의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되어 있고 의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에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걸 사전심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매체가 확대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면 10만 명 이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이라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그 의료법 개정이 돼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바뀐 건 아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대통령령을 지금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0만 명이라는 걸 좀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10만 명이 너무 넘는 게 당연히 이제 뭐 당연한 건데 소위 이제 아시겠지만 무슨 톡, 뭐 무슨 언니 이런 소위 말해서 플랫폼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많이 광고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대체 10만 명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뭐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공문을 보내는데도 자기네들 일일 방문자가 몇 명인지 당연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복지부한테 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올해 아마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심의가 면제되는 광고들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하실 때는 심의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뭐 진료 과목, 그다음 선생님들의 성명이나 면허, 뭐 그다음 개설 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 시간, 뭐 의료기관 인증이나 전문병을 인증받았다는 거 이 정도로만 광고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고를 할 때 뭐라도 더 쓰고 싶어 합니다. 소비자들의 뭐라도 더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루어진 광고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지되는 광고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입니다. 간혹 1번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으면 광고할 수 없는데 이게 간혹 조금 많지는 않은데 간혹 조금 심의에 올라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고유한 뭐 이제 술기를 광고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광고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그게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은 것인지 신의료 기술로 고시가 된 것인지 이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돼서 관련 고시로 나와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 전 단계에서 뭐 안전성은 뭐 있는 것 같은데 유효성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에서 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100% 비급여를 받고 연도 한 3년 정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데이터를 쌓아서 유효성 평가를 해보자는 의미로서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걸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는 좀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가지고 이거는 광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교통시설에 이제 소위 마을버스 광고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역시 경험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저희도 리뷰 보고 물품 구입하잖아요. 저도 뭐 쿠팡에서 많이 물품 구입하는데 리뷰 꼭 봅니다. 그런 것처럼 환자들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과 측면에서는 경험담이 굉장히 광고가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환자가 오인의 소지도 그만큼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리뷰라는 건 편중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되지만 그 업체에서 리뷰를 조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리뷰 신뢰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의광심에서도 직접적인 치료 광고 경험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고의 의도가 치료 경험담을 의도한 거다라고 보면 그 광고도 다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고 간혹 뭐 홈페이지에 시술을 설명하면서 시술 장면들 사진 같은 거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시술 행위를 직접적인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좀 일반인이 봤을 때 혐오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장면을 좀 전면적으로 노출하는 거 금지하고 있는데 간혹 블로그나 이런 거에 특정 시술을 설명하면서 그 부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이런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미국 뭐 무슨 뭐 어디에서 뭐 받았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들도 간혹 광고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 심의 대상인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금지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3년 전에 광고를 받았어요. 심의를 받았는데 진짜 거기에서 한 두 글자만 고치고 싶은 거예요. 뭐 전체적인 광고의 취지는 뭐 크게 변경되는 게 없는데 뭐 사진을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 글씨를 조금 바꾼다던가 이 정도 하면 다시 심의받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뭔가를 수정하게 되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되고 이 13호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일부 할인을 하는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환자 유인에서 말하는 본인 부담금 할인 면제는 소위 말해서 급여에 관한 본인 부담금 할인 면제지 비급여에 관한 할인 면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인하는 경우에는 환자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아주 오래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 판례를 기반으로 비급여 시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광고를 했고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광고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 광고가 너무 많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오인 소지 있게 광고가 되다 보니 그것을 이제 새롭게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넣는데 이 넣은 문구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 이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가다실 라인을 했는데
뭐 저희 일반 광고에서 뭐 5만 원인데 X표 뭐 2만 5천 원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다실 라인 내 5만 원인데 뭐 2만 5천 원에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다실 라인은 정가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의약품의 정가라는 개념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공급자가 누군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5만 원, 2만 5천 원, 뭐 항상 나오면 뭐 그런 백신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광고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런 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라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소위 말해서 보건소에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은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광고가 이겁니다. 상장, 감사장. 뭘 받으면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인증, 보증, 추천 이런 거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장, 감사장 이용 광고 이런 걸 다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인증이나 보증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평화기구 이런 데서 인증받은 거, 이런 것만 예외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슨 언론에서 하는 메디컬 대상 수상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장이나 감사장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3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내용으로 하더라도 3년이면 유효하게 기간이 되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의료법이 개정이 된 게 2018년 9월 28일입니다. 벌써 이제 5년이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너무 광고 내용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외부 업체, 전문 업체 만들었는데 광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지금에도 계속 쓰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 만들어서 심의를 받은 광고인데 지금도 쓸 수 있느냐?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는 거죠. 이미 3년이 지났잖아요.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건수, 시행 이후에 의료광고 심의가 요청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9월 28일 이전에 받은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한번 제재가 어떤 건가 보실까요? 이게 진짜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한 게 의료 광고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광고했다고 해서 이걸 정말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뭐냐면 이제 소위 업무정지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받는데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문을 닫아야 된다? 문 닫을 수 없잖아요. 입원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진료를 봐야 되고 또 문을 닫으면 환자의 신뢰감이 좀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 사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 문을 닫는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문을 닫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과징금이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근데 예전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상급 종합병원들에게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문제가 됐고 이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해서 상급 종합병원이 이런 게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상향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뀌어서 1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저번 한 2주 전인가요? 뭐 지방에 있는 병원에 아까 말한 뭐 의료 광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잘 대응하셔야 된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걸로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처분 1개월을 받게 되면 선생님 병원에 매출을 봤더니 과징금이 3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아니 아무런 내용의 뭐 정말 심각한 내용의 광고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광고인데 경쟁병원에서 민원 제기해서 이제 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경찰서에도 불러서 가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이거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3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징금 액수가 정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과징금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의료 광고는 나의 과징금이 엄청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잘 벌면 많이 내야 된다는 게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매출액을 고려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심의받지 않은 광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첫 번째는 경고 조치만으로 끝납니다. 심의받지 않은 내용,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단지입니다. 그게 전단지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개원하면서 그냥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옆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문제 제기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락 와요. 심의 안 받고 전단지 광고 하셨던데요. 그러면 경고 조치합니다. 공문 줍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개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 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경고 조치 받는 걸로 끝났는데요. 선생님 그건 행정건이고요. 형사에서는 수사에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연락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받을 수 있으면 어쨌든 그래도 심의 대상인데 받지 않으면 경고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과징금은 면할 수 있죠. 한 번은.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는 벌금 광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앞에서 금지한 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 뭐 거짓 광고, 뭐 이런 것들 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벌금이고요. 행정처분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 그래서 두 개는 엔드입니다. 엔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징금이 상한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우리 잘 되는 중소병원의 매출을 고려하면 저 1억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닐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했던 건들 보면 다 과징금 액수가 1억이 넘더라고요. 뭐 큰 규모의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민원의 보고인 게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와 SNS 광고입니다. 민원 제기되는 경로를 제가 조사해 보면 홈페이지, SNS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전파 가능성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법원이 전파 가능성 이거 보잖아요. 광고가 전파 가능성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하고 분란이 있잖아요. 환자가 홈페이지부터 봅니다. 변호사들 홈페이지부터 봅니다. 검사도 하면 검사도 홈페이지 봅니다.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는지. 홈페이지는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스스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만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SNS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좀 조심해서 내용에 문제가 될 게 있는지, 뭐 환자 분란이 있을 때 혹시 환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게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뭐 홍보팀이 있으면 홍보팀에서, 직원이 있으면 직원, 외부 업체에 위탁했으면 그 전문적인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개설자인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죠. 계약은 주체다. 누구? 개설자입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은 전단지와 현수막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전단지는 아무래도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고요. 현수막은 딱 병원에 보면 현수막부터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민원이나 고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이윤 한번 볼까요? 환자이윤은 뭐 다 아시죠? 뭐 본인 부담금 면제, 교통편의 제공,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환자이윤 규정이고, 우리 대법원이나 보건복지 유권 해석 이런 거 보면 환자인으로 판단하는 건 의료 시장 질서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의료 광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한 번 했는데 우리의 페널티는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의료 광고 위반, 그다음 환자 유인 위반. 그럼 행정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받냐? 업무정지 앤드 자격정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 유인은 자격정지가 2개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광고를 잘못하시면 업무정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는 2개월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유죄로 확정이 돼서 업무정지 처분도 받고 자격정지 처분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과징금 액수가 근데 너무 크다. 그러면 뭐 잘 고려해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좀 일치해서 받게 좀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절차로 의광심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일반적인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 상정돼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이제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좀 심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광고 표현의 경우, 그다음에 의학적인 검토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대부분의 진료과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의 신청들 꽤 상당히 하고 있어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 내용하고 이거를 다시 승인할지 아니면 다시 불승인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심의 기준을 이제 한 번씩 볼까요? 이제 졸릴 때쯤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진짜 광고를 실제로 한번 보면서 어떤 것들이 통과되고 어떤 것들이 이제 불승인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내 광고물, 제가 말했듯이 건물 내, 의료기관 내 아니어도 건물 내에서는 광고물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심의 대상이 아닌 것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지 않는 의료 광고를 하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잘 보라고 하시는 게 말씀드리는 게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홈페이지에서 광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왜 문제가 된다?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의를 받으면 좋은 건 뭔가요? 우리가 다 리뷰해 주잖아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다, 수정해라 이렇게 하고 승인필 찍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적법한 광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게 되면 그런 장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옥내 광고물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영화관에 예고편 하기 전에 광고 하잖아요. 이거를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 가끔 가는데 특정 의료기관들이 상영관을 굉장히 이거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다 걸리는데 이런 느낌의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 난 좀 적극적으로 너무 심의 받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영화관 광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다 옥내 광고물로 보는데 건물 외벽은 뭐예요?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건물 외 벽에 이제 붙이는 거는 건물이니까 이거 옥내 아닙니다. 현수막에다 그 5개 광고예요. 제가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의료기관 홈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심의 대상 아니고 원내에 비치하는 소식지나 소책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심의 받을 수 없겠죠. 안 와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의료기관 내에서 조금 활용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모 상급종합병원 횡단보도에 딱 서가지고 한 100m 정도에 보이는 현수막인데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딱 줌 해가지고 찍은 겁니다.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이 광고들을 한 번도 협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보니까 심의필의 흔적도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이 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그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심의 대상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상급종합병원들의 특징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좀 우리 국민들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좀 관대한 게 아닌가, 그냥 넘어가나? 근데 잘 모르는 건가 싶은데 현수막 광고를 의외로 심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얘는 5개 광고물이에요. 5개 광고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체는 개설자, 의료기관, 창,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내용은 의료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의약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벌받을 수 있다. 약사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협회위원회에서는 보톡스 필러, 이건 너무 이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 이 광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모 내과의원의 광고인데 내과의원 광고 미술관에 걸어 들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엄청 많이 디베이트가 있었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 신청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걸 왜 넣냐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소명을 받았더니 그 원장님이 그 로비를 좀 미술 작품으로 조금 이제 걸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좀 대기하고 이런 걸 좀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이제 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광고에 이렇게 꼭 미술관에 걸어 들어간 이런 걸 넣으셔야 되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의료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광고고, 여기서는 무슨 내과 의원의 광고를 하기보다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의 목적은 이걸 부각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시설, 아까 의료 광고의 정의에서 뭐 봤죠? 의료인, 의료 장비, 그 다음에 의료 행위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삭제를 끝내 하시지 않아서 불승인 처리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나의 블로그, 나의 인스타그램, 나의 유튜브가 10만이라고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만인 사람 있나요? 여기? 자기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막 10만, 일일 방문자 10만 넘는다.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0만은 인스타그램 그 계정, 그 계정이 10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뭔가 인스타그램에 내가 뭔가를 한다, 계정을 만들었다, 병원의 공식적인 계정을 만들었다, 유튜브의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다, 다 10만이 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조금 약간 그레이한 영역이고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좀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 뭐든지 내가 다 하면 다 의료 광고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개인의 자격으로 나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환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생님 채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순수히 그냥 무슨 전문의 땡땡땡 이렇게만 나오지, 내가 무슨 병원에 근무한다, 나의 병원의 주소는 어떻다, 나의 병원의 뭐 홈페이지는 어떻다, 이런 노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순수히 개인 목적에서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의료 광고가 아닌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공식 계정이 있는 경우, 공식 계정,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이 있는 경우, 이거는 공식 계정이 있다는 건 뭔가 소식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광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공식 계정인 경우에는. 다만 여기서 그레이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공식 계정이 그러면 모든 내용이 다 의료 광고냐, 여러 가지 올릴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오늘 올릴 수도 있고 매일 하나씩 올려요. 매일 하나씩 올리는데 계절에 따라서 환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 하는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컨텐츠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순수히 환자들에게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다, 이러면 이건 의료 광고를 안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환자들한테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 환절기에 감기를 조심하셔야 된다, 감기의 대처법 이런 거, 뭐 척추, 목에 뭔가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칭이 좋다, 이건 단순히 이제 의학적인 정보나 아니면 간단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응이 가능한데, 이런 콘티의 형식인데 실질적으로는 광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정보 제공을 취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이 환자가 등장해서 문답식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환자한테 뭐 시술 받았더니 어땠더라,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치료 경험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컨텐츠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의료 광고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광심에도 점점점 유튜브의 컨텐츠, 동영상 광고나 이런 것들이 심의가 점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면 심의를 받으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컨텐츠 하나하나에 따라서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복지부도 아시겠지만 심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의 대상이긴, 이 매체가 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지 내용이 의료 광고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환자한테 단순히 정보 제공이냐 아니면 의료 광고적 요소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나눠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는 좀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최상급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오인 혼동의 가능성을 아무래도 많게 하는 거기 때문에 최상급적인 표현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최초 뭐 이런 거 명품, 뭐 선구자, 뭐 완전히 1인자, 이런 최상급적인 표현들은 조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0%, 뭐 100% 통증이 없다, 뭐 가장 안전하다, 부작용이 없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불허하고 있고, 다만 뭐 추구나 지향을 나타내는 부분, 뭐 통증을 없이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그걸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런데 관련 논문지나 학술지 아니면 공인된 학회에서 정말로 통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분만 시에 이제 사용하는 무통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무통주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당일 퇴원 뭐 이런 것도 뭐 가능, 뭐 이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뭐 총상적으로 일주일 걸린다, 지향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수정해서 완화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소위 의원급 로컬에서는 약간 병원 상호를 좀 특이하게 만든 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호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의료 광고는 상호가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호가 뭔가 최상급적인 표현이 돼 있으면 그 자체가 광고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의료기관은 1%입니다. 상호가 1%. 네. 1% 땡땡 의원. 1% 땡땡 의원을 보건소에서 뭐 신고해가지고 받아줬는데,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에 보면은 1% 땡땡 의원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상호를 쓰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렇게 1%를 표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호뿐만 아니라 이렇게 1%를 표시하는 거, 이거는 막을 수 있겠죠. 상호는 자체는 못 막아도 이건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최상급적인 표현이니까 막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긋지긋한 통증이 깃털처럼 가볍다. 이것도 약간 결과보장적인, 이거 마취 통증의 요약가인데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수정해서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알잖아요. 딱 광고주가 뭘 목적으로 하는지 딱 보이잖아요. 색깔을 달리하고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70년 신뢰. 저희가 이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내달라고 70년 신뢰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낼 수가 없겠죠. 스탑 이런 것들을 좀 통증 이런 부분들은 조금 최상급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좀 더 심합니다. 이제 진료과별로 좀 이제 트렌드가 좀 다른데, 여기 보시면 안과인데 기억까지 이제 지워준다, 이런 문구, 내면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도 승인 안 해야 되니까 내면의 아름다움 쓰고 싶다고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이제 내지 못하잖아요.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불승인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문구를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그게 이제 외적으로 뭔가 변화되면 이제 마음도 이제 좋아진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오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걱정 없이 이런 말, 그것도 대용량을 흡입하는데 걱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될지. 그리고 뼈만 빼고 어떻게 흡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뭐 의료소송도 하지만 사실 의료소송은 제가 봐도 이건 조금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승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환자 경험담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합니다.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환자 경험담적인 요소의 광고라고 보게 되면 다 불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후 사진도 경험담적인 걸 볼 수 있죠.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재를 그렇게 하는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시술 전후 사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거냐 아시겠지만 로그인 장치를 해라. 그래서 홈페이지에 시술 전후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으면 로그인을 하라. 로그인을 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판례하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왜? 의료기관 내 전파 가능성.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건데 의료기관 내면 환자한테만 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불특정이 특정 회원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광고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유권 해석으로 시술 전후 사진은 로그인 장치를 통해서 하고, 또 하나가 뭐다? 자발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거 말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올리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수술 전후 사진 뭐 이런, 근데 아무런 설명 없이 환자의 단독 사진, 이거는 모델 이미지 사진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광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의사를 방문해서 질의하고 의사가 세밀한 답변을 취하거나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 외모, 건강 상태의 설명, 이를 근거로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 대부분의 동영상 광고들의 형식이 큰 틀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환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교묘하게 이런 걸 넣는 거죠. 그게 왜냐면 광고 전문적인 업체도 심의 기준이나 이런 걸 다 봅니다. 요즘에는 좀 잘 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회적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도 심의할 때 엄청 고민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인 광고의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냥 보시면 이런 형태의 광고가 이제 경험담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축약된 형태가 이겁니다. 좀 이건 외과 병원인데요. 소위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대장 내시경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경험담일까 아닐까? 전화를 드려서 누구한테 알리는 취한데 내용은 괜찮다. 너도 받아봐라. 이런 거거든요. 경험담이라고 볼지 안 볼지 다 애매하긴 한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는 이건 실질적으로는 경험담의 광고다라고 해서 불승인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진은 아니죠. 이미지인데 딱 비교가 됩니다. 안 빼면 이렇게 되고 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비만은 질병이다. 딱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이걸 보면 당장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빼로. 이게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담 광고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불허하게 된 것입니다. 뭐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 광고, 이거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금지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처방법 이런 것들은 뭐 학회 논문이나 뭐 이런 거 제출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학회에, 공인된 학회에, 의학회에 이제 보내가지고 이거를 광고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해서 그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러면은 뭐 서울의 랜드마크 뭐 아시겠지만 롯데 시그니엘에 이제 가보시면 뭐 의료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가 어떻게 하냐? 시그니엘 타워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그니엘 타워가 다인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표시하게 합니다. 뭐 거기에 몇 층인지 이런 것들, 조감도가 너무 그 이미지다 보니까 너무 조감도가 실제 의료기관과 너무 다른 경우에는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맞춰서 최대한 객관적이게 환자들에게 오인 소지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관절 전문 병원에서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요즘 트렌드가 제가 말했듯이 의료기관의 상호가 점점 광고용으로 변하고 있다. 하나와 의료기기, 식약처의 의료기기나 뭐 의료 장비,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그 허가할 때 그 이름, 네이밍을 광고에 활용하기 좋게 식약처에 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이 허가증을 보면은 노보수술기라고 되어 있어요. 노보수술기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식약처의 객관적인 허가서에 노보수술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저희가 불허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정해달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 소비자들 보기에도 너무 좀 진짜 로봇으로 헷갈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 이제 불허가 됐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승인된 내용. 그래서 이런 게 오인 소지가 없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기가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정말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웃으시지만 이게 정말 힘듭니다. 심의할 때는 엄청 디베이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종합병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위 이제
소위 말해서 핫한 용어를 쓰고 싶은 거죠. 팬시한 용어, 요즘에서 많이 쓰는 뭐 혈전, 바이오마커, 뭐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 의료, 정밀 의료,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저희가 할 때 다 객관적인 이제 자료를 다 내라고 하죠. 이런 문구를 쓰려면.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내라. 그래서 내면은 봐서 이거는 객관적인 점이 맞다. 그러면 허용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삭제합니다. 여기는 허용하지 않았던 건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뭐 저기 있는 뭐 그 안암에 있는 병원인데요. 안암에 있는 병원이 이제 새롭게 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숫자 1로 이렇게 이미지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상급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조감도에서 이거를 지우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메디컬 포유 이런 거는 이제 소위 이 의료기관의 뭐 지향점, 뭐 가치, 슬로건 이런 걸 봐서 이 영문으로 이런 추상적인 슬로건에 대해서는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1 최상급점이기 때문에 불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디지털 스퀘어 한다는데 객관적인 자료 내라 우리가 재심의 하겠다. 그리고 메디컬 포유 이런 거는 광고적 표현으로 허용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중소병원인데 W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Beyond Wall 해가지고 이제 상호를 활용한 광고 이것도 추상적인 슬로건으로 봐서 조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면 영문이면 다 허용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보실 수도 있는데 좀 추상적인 뭐 가치나 뭐 그 의료기관이 지향하는 바 이런 것을 영문으로 이 정도 표현하는 것은 그냥 광고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뭐 오인 소지가 그렇게 있다라고 보진 않아서 대체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도 뭐 대학병원인데요. 편리함에 스마트함을 더하다. 그럼 아무런 문구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편리함에 스마트함 더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원님들이 이제 이게 편리함에 무슨 스마트함? 병원이 크면 다 편리함에 스마트함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를 내보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계약서를 막 요만큼 냈어요. 요만큼. 진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병동 출입 안면 인식 시스템 구축 공사 계약서, 실제 병동 출입 동영상, 알약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 제휴 계약서, 웹 서비스 이용 계약서,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 계약서. 이 계약서들을 엄청 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더니 그래 이 정도면 하자 해가지고 허용해 준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광고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법적 근거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불허하고 있고 한때 EBS에서 명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개원할 때 이 광고 정말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협회에서 EBS에 공문 보내가지고 명의 선정 기준이 뭐냐 이렇게 여쭤본 결과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병원이 이제 뭐 이제 의정부 쪽에 아시겠지만 미군 부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건강 지킴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슬로건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뭐 객관적인 자료가 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위원회 결정은 이거는 슬로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으면 이건 좀 불승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건입니다. 제가 말했던 인보증 이거 엄청 사실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법률로 정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공인학회가 뭐 여러 가지 우수 의료기관 인증하잖아요. 그래서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 우수 내시경도 인증하고 그다음에 신장학회에서 우수 인공신경실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피부과 의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GP 선생님들 많이 이제 피부지 하니까 뭐 이 의료기관은 뭐 피부과 뭐 전문의가 진료하는 뭐 기관이다 이런 것들 이제 조금 표시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서 말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인보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광고로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뭐 CCM 이것도 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이긴 하나 이게 의료와 관련된 건 아니어서 좀 저희가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언론사들 뭐 이런 거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객관적인 법률,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 인증서 뭐 이런 거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저희가 그거에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많이 하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 상급종합병원을 작년에 좀 상급종합병원 관련해서 이 사건을 했습니다. 경쟁병원에서 경쟁
그쪽이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개원과 선생님이 이제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상급종합병원 뭐 결과가 좋긴 했으나 진짜 과징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복지부가 유권 해석을 그때 했는데 이걸 뭐 일률적으로 뭐 금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법의 취지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문제가 되면 진짜 대응을 법률 비용이 상당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이런 거는 하고 싶으면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는 허용되는 거죠. 제가 인증, 가업, 이건 뭐 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의료법, 정부조직 이런 거에서 인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시면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소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싶냐? 세부적인 내용을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뭐 1등급인 게 뭐 다 1등급 받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건 1등급, 어떤 건 2등급인데 그걸 추려가지고 1등급 받은 것만 이제 하고 싶은 병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개별 심사해서 특별히 뭐 오인 가능성이 문제가 없고 객관적인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객관적 사실 확인되고 근거 자료가 있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광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병원인데 지정병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이면 마치 병무청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여기를 가라고 이렇게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내봐라 했던 이 병원은 뭘 하는 거냐면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군대 갈 때 그 병무용 진단서 이런 거 이제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척추 디스크가 있는데 그 병무용 이제 신검 받을 때 제출하는 그런 진단서들이 있거든요. 신체 검사 받을 때 그런 걸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역법에 따른 병무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래서 만약에 이 광고를 하실 거라면 대정 충남 뭐 지방병무청 병무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정병원 하면 이 의미가 좀 전달이 소비자들에게는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칭 그대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제주대학병원인데요. 뭐 이런 거는 뭐 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허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인증 뭐 이런 거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건 의료와 관련 인증이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인증이긴 한다 하지만 의료 광고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기타 뭐 보시면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도 많이 활용합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홈페이지 주소는 뭐 말 그대로 뭐 www.com, .kr, .co.kr 이거는 홈페이지 주소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그 광고에 그 노출하는 것을 허용하거든요. 왜냐면 홈페이지로 유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노출을 허용을 하는데 홈페이지 주소 이름을 이제 거기에 이제 최상급 표현을 넣는 거죠. 베스트, 원,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을 이제 홈페이지 주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홈페이지 주소는 허용하되 최상급적인 표현이 다른 단어와 막 결부해서 소비자들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선정적인 내용이나 외모 비하 이런 건 좀 불허하고 있고요. 이제 봉사활동 뭐 좋은 의미에서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걸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굳이 광고에까지 꼭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서 이런 것들은 좀 순수한 의도에 맞게 광고로는 좀 활용하지 못하도록 좀 저희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신체별 좀 이렇게 꼭 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좀 유명한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소위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부산에서 이제 그 롯데 할 때 응원할 때 뭐 이런 거 쓰는데 이런 표현들은 조금 광고로서는 부적절한 용어들이라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법과 심의 기준, 우리 의광심에서 하고 있는 심의 기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한 이의 신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 내용과 심의 기준에서 금지하는 광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심의 기준에서 금지하는 광고 범위가 좀 더 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맞습니다. 의료 광고에서 금지하는 그런 거보다 의광심에서 만든 심의 기준에 따랐을 때 좀 더 엄격하게 좀 심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의료 광고 자율 심의 기준의 사전 심의는 좀 엄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법리적으로는 딱 맞지는 않아요.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이의 신청을 좀 하실 때에는 의료법에 좀 근거해서 이의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는데 왜 심의 기준 금지하냐 이런 취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의료 광고는 당연히 의료법에 금지되는 광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의료 기준 평가를 받지 않는다든지 치료 경험담이든지 비급여 할인에 대한 내용인데 소비자가 혼돈의 우려가 있다든지 거짓 광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 그런 것들 기준을 좀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전 심의 대상이냐 광고냐 홈페이지 사전 심의 대상 아닙니다. 전단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다 현수막은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 심의 대상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 다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환자 유인에 해당되는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SNS 할 때 의료 광고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의료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냐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했죠. 환자하고 뭔가 문제되면 홈페이지 들여다본다. 검사도 하물며 수사기관에서도 홈페이지 다 요즘에 봅니다. 왜 볼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선생님들 면허하고 상관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되긴 하지만 현재 현행법령은 의료와 관계 있는 법령으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선생님 면허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는 면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의료 광고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앤드 의료법 위반이 되고 이걸로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는 건데 의료 광고가 살짝 끼게 되면 의료 광고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의료법 위반이 껴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의 면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응 처음부터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담당자들은 잘 모르고 피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사기관에 의지하게 됩니다. 즉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했죠. 가진금 10억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손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심의 최상급적인 표현 환자 경험담 진료비용 할인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객관적인 내용과 근거에 기반한 광고 가치 지향적 슬로건 아까 말한 상호를 활용한 광고 그 다음에 법령에 있는 인증제도 이런 걸 활용하면은 이런 것들은 바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여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법 규정에서 심의 기준과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를 꼭 제시하셔서 이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보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짧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